제가 이렇게 해보니까는 거의 건설에 입문한 지 이제 반세기가 됐더라고요. 반세기가 됐는데 이제 시작은 그 중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우디부터 해서 한국 그 사우디 1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뒤로 어떻게 그 인생이 잘 풀린 건지 잘못 풀린 건지 그 한국 사람으로 그 유럽에서 일본 회사 멤버로 거의 지금 30년 넘게 이 봉직을 하면서 이런저런 그런 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보면은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고 건설업계가 요동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항상 앞서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뒤따라서 대응했던 우리 건설 아니었었던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세상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건설업계가 큰 부침이 있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 건설사들은 지속적으로 이 유지를 하면서 뭐 100년, 200년, 제가 몸담고 있는 타케나카도 400년까지 조직을 유지하는데 우린 돌이켜 보면은 수명이 길지가 않더라.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다시 또 세상이 요동치는 새로운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의 경험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선행해서 세상에 새로운 그런 질서를 좀 파악을 하고 건설업계가 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 거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크게 이제 5곡지로 나누는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세상 것들이 고정되지 않고 이동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큰 관련되는 부분들을 부, 시장, 패권, 건설, 기술 이렇게 5곡지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인구부터 시작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가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AD로 넘어오면서 인구가 약 2억 5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1700년대 중반까지 가면은 7억 5천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17세기 100년에 한 3천만 명씩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었었죠. 그런데 18세기 중반에 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하면서 이 18세기에 거의 한 2억 5천만 명이 늘어납니다. 100년에. 그 다음에 다시 19세기로 오니까는 한 세기에 15억 명이 늘어나고 20세기에 들어오니까는 57억이 늘어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브가 급커브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급팽창하는 인구가 결국은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구 감소, 이 증가 문제 등등이 한동안 큰 화제가 됐었고, 뭐 산화 제한 등등 해서 인구가 증폭되는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공감대가 한동안 형성됐었죠. 그래서 커브가 약간 이제 이 수그러들긴 하는데 아직도 이 학자들은 2080년 앞으로 한 50년 뒤까지 가면 100억 명까지는 일단 확장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게 이제 인구 절감, 산화 제한 이런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요. 또 좀 지나니까는 국가 소멸, 뭐 국가 존속 이런 식으로 화두가 변경이 되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선진국 중심으로는 인구 제한은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결국은 국가 존속이라는 문제,
패권을 상실하지 않느냐 하는 위기감도 함께 갖게 되고요. 그러는 와중에 나오는 게 결국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까? 결국은 AI, 로봇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확장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AI를 활용한 로봇 또 이걸 활용해 가지고 감소되는 인구, 감소되는 세수, 그래서 로봇한테 주민등록증 발급하고 세금까지 걷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인구가 증폭되는 문제가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요. 대충 그 82억 명 인구 중에 약 50억, 60%에 이르는 인구가 아시아존에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 아시아존에서도 주로 이제 그 에베레스트 산맥을 놓고 양쪽에 반반씩 거의 분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 유럽 쪽에 7억, 아프리카에 15억, 그리고 아메리카 쪽에 약 10억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하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 인구들이 지구가 평평해서 전부 한 군데 몰려 살게 됐다면은 또 다른 엄청난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게 산을 주셔가지고 산으로 구분해서 다 분산을 시켜 놓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근데 또 인간이 또 그거를 그렇게 분산시켜 놨더니 또 산에 굴을 뚫어서 또 그거를 또 다시 또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와중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그 요동치는 세상에 배경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와중에 시도된 게 쭉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5세기서부터 AD 14세기 상징적으로 뭐 알렉산더하고 징기스칸이죠. 서로 동서로 영역을 그 확장해 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서 유라시아가 이제 교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류를 하는 와중에 결국은 이제 인식이 확장되고 그래서 그 새로운 과정 속에 리포메이션,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양 쪽에서는 서양적이나 동양이나 오랫동안 안정적인 농업 중심의 시대에는 편안하게 세상을 질서를 유지했던 게 이 종교 정치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종교 정치로부터 벗어나는 계기, 그 유럽에서는 종교 혁명이 있었죠. 반면에 그 이 이슬람권은 아직도 완벽하게 그 종교 정치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작금의 그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싶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어서 이제 혁명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18세기에 크게 대표적으로 이제 산업혁명, 그다음에 영국이죠. 증기기관을 중심으로 한 와트의 산업혁명, 그리고 불란스의 혁명을 중심으로 한 체제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정치혁명 이런 식으로 그 이제 혁명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이런 과중에 형성되는 그 새로운 질서가 부의 이동이었습니다. 18세기만 해도 우리 지금 이 아시아를 대변하는 중국이나 그 인디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그 보면은 GDP가 거의 일정합니다. 수준이 결국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인구가 비슷하게 분포된 상황에서 생산량은 거의 유사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는 와중에 18세기에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이 상승하고 이 아시아, 인디아나 차이나는 하강하면서 부가 서로 균등했던 그 부의 분포가 유럽 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는 가운데 현재 전체 세계 GDP는 약 13경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그 성장률을 비교를
구분을 하면은 이머징 마켓이 평균 약 연평균 5% 성장률을 유지하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컨트리들 선진국들이 약 3%, 그래서 평균 약 4% 정도의 성장률로 현재까지 지속 성장되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한 경제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제 지속 성장이겠죠. 당분간 앞으로 50년 뒤까지 100억 명까지 확장된다고 예측을 한다면은 최소한 50년까지는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될 것이다. 이 추세에 맞춘다면 기업도 지속 성장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어떻게 그럼 지속 성장을 해야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건설에 대한 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이 건설 산업의 위상을 보면은 전체 GDP의 건설업이 약 한 15% 정도를 차지한다고요. 그리고 제조업이 약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조업 안에서 구분을 하면은 자동차가 약 3%, 반도체가 약 0.5%였습니다. 근데 이걸 한국으로 끌고 들어오니까는 건설업이 약 12%, 세계적인 추세에서 크게 큰 오차는 없습니다. 제조업 부분이 세계적으로는 15%인데 한국은 25%였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다 하는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제조업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는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는 3%인데 우리는 8%였습니다. 그 자동차 강국이란 소리를 듣게 되겠죠. 반도체 역시 전 세계적으로는 0.5%인데 우리 경제에서는 반도체가 10%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한국이 제조 강국이고 자동차 강국이고 반도체 강국이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성립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시장 이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세기에 넘어서 시장이 이동장 상태를 정리해 보면은 먼저 이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이 서구 식민지 시대가 있었죠. 15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콜럼버스 때죠. 로 시작을 해서 이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점차적으로 아시아 존이 서구 식민 시장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20세기 중반에 2차 세계 전후로 해서 일본 지배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유럽 서구 세력의 지배지였던 동남아 지하가 이제 아시아존이 잠시나마 일정 기간 일본의 지배주로 전환된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남아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아세안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게 일본이 구축해 놓은 시장 지배력이었습니다. 근데 느끼는 게 상당히 동남아 쪽에 가면은 일본에서 친화적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왜? 식민지였으니까. 근데 개념이 좀 다르더군요. 이 사람들은 이 2차 대전에 불과 2, 3년이었습니다. 지배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2, 3년 동안에 일본이 들어와서 서방 세력을 제거시켜주는 해방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로 역사적인 그런 이 갈등을 느낄 그런 시간적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일본에 대한 친화적이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세안에 대한 그런 진출 개혁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념 시장이죠. 양극 시장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이제 양극 시장으로 진화가 되지고요. 이어서 이제 이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하면서
이제 WTO를 중심으로 하는 조약형 1극 시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1극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죠. 지구를 그 1극으로 하나의 룰로 통제하기에는 버거웠는지 이게 다시 대륙별로 권역별로 권역 시장으로 EU나 아세안, 나프타 뭐 이런 식으로 분화를 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어서 또 권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 여러 가지 그 제약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동맹형 플랫폼 시장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아세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아세안 플러스 뭐 3, 그다음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다음에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플랫폼 그 시장으로 진화를 하다가 2000년대 들어갔으면 202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이 급부상을 하게 되니까는 이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포용하던 그런 개념에서 플랫폼이 이제 중국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년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로, 그다음에 2022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취포로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EU를 기본적으로 28개 국가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을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 동맹으로 플랫폼으로 묶어놨습니다. 유로존이라든지 쉥겐존이라든지 뭐 등등으로 이렇게 이 동맹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시장으로 진화를 하면서 지금 자꾸 이걸 확장해가는 그런 개념에서 2020년대 이후에는 전 세계가 그 안티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1차 산업 패권 갈등, 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이 패권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1차 산업 패권 누구하고 누구냐? 미국하고 소련이다. 결국은 동구권하고 자유진영관,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진영이랑 같이 경쟁을 해 나가다가 1990년대까지 왔을 때 전체 GDP가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소비에트 유니온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시장이 붕괴가 되죠. 1990년이 그 소비에트 유니온 붕괴되고 그걸 여파로 동구권이 개방되고 독일이 통일되고 하는 그런 이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산업 패권이 지나고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90년, 45년도 시작해가지고 1990년까지 거의 40년 넘게 1차 패권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일단 미국이 승리를 했죠. 소비에트 유니온이 붕괴가 됐습니다. 근데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급부상을 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플라자 협정이죠. 플라자 1985년에 플라자 협정이 있고 그리고 86년에 반도체 협정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그 일본 간의 그 맺은 협정들인데 플라자 협정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환율이죠. 일본 엔을 2배로 절상시켜서 일본 물건값을 높여서 미국 진출을 방어하겠다, 제어하겠다 이런 개념이고,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역시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를 파는 것만큼 미국 반도체를 일본이 수입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 규정이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 반도체를 활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기술 격차가 나고 품질 격차가 나니까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그 당시에 그 플라자 합의할 당시에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10위에 내드는 기업 가치 그 이 순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일본계 회사가 장악을 합니다. 통신으로 NTT, 자동차의 도요다. 나머지는 일본 돈을 절상을 해놓으니까
전부 일본 은행들이 기업 가치가 10위 안에 포진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조치를 했더니 그 뒤로 지금 20년이 30년이 지나니까 현재 28년에 보면은 일본에서는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로 미국 주로 빅테크로 쭉 포진을 하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를 상기하면 중국 회사들이 끼어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이 다시 긴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협정을 맺을 당시에 보면은 반도체 상위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들이 50% 이상이 일본계 회사들입니다. NEC, 도시바, 히다치, 뭐 후지스, 미쓰비시 등등이었죠. 여기서 긴장감을 느끼고 반도체 협정에 의해서 일본 반도체 수입에 제동을 걸게 되고 그러면서 일본 반도체가 완전 붕괴되고 20년이 지나니까는 일본 반도체는 거의 사그러졌습니다. 거의 퇴출되고 이제 한국, 뭐 타이완, TSMC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 위치로 포진하게 되고 삼성이 2위, 뭐 19년도에 랭킹이 하이닉스가 4위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이제 얻는 시사점이 미국이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자기 산업을 보호하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협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거를 시키고 통제를 했는데 우리 반도체가 여기까지 와 있어요. 미국이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까? 전례에 비교한다면요. 그런 추정이 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향후에 전략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2013년부터 1대1로를 주창하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산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년 후에 결과를 들춰보니까 지금 전 세계 핵심 항구는 거의 다 거점을 확보해 버렸고 일부 항구는 아예 접수를 해버린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핵심 광물들, 핵심 산업 반도체나 배터리나 신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들을 보면은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핵심 광물의 광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저 중요한 거 이제 ICT 섹터로 들어가니까 반도체 부분이죠. 2000년 상황에 밸류 체인을 쭉 보면은 유럽과 미국 중심이었고 거기에 일본이 큰 주축을 하고 일본 밑에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등이 서브로 포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밸류 체인을 2017년 20년 뒤에 다시 정리를 하니까는 이 사이에 크게 중국이 끼어들어왔고요. 거기에 한국이 부상을 하고 일본 이 축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차이나와 코리아, 재팬, 타이완으로. 근데 아무튼간에 중국이 엄청나게 급부상을 했다는 것을 이 평가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겠죠. 이런 와중에 이제 2017년에 마침내 트럼프가 일기 집권을 하면서 이제 중국 견제 정책을 공식적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해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해서 1대1로를 일단은 방어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해서 정책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이 와세로 이제 그 2차 산업 패권이 미국이 일본을 제어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중국이 진입을 하고 있고 이 중국 진입을 이제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런 와중에 시작됐던 것들이 IRA였습니다. 그 ERA 바이든 대통령 시절이죠. 그래서 그때의 정책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방법, 인센티브, 보조금을 주고 세제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페이버를 제공하면서 미국 쪽으로 생산업체를 유도해 나가는 게 전 세계에 오랫동안 그 적용됐던 그런 관용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그런 여파로 한국의 많은 이 반도체 배터리 업체들이,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 나가게 되죠. 근데 이어서 이제 근데 이 트럼프가 들어오면서는 완전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인센티브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관세로 이 페널티로 바뀐 거죠. 포지티브에서 바이든의 포지티브 방법에서 이 트럼프는 완전히 페널티를 부과하는 네거티브로 이 정책을 전환시켰습니다. 현재로는 아무튼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작동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여파로 가장 최근에 그 이 미국 투자 결정을 한 리스트들이 계속 이렇게 증폭되고 있는 현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관세 발표가 이제 25년에 나왔으니까는 이제 1차 패권 미국과 소련 종료됐고 미국의 승리였고, 2차 패권 미국과 일본 역시 미국의 승리였고요. 이제 3차가 시작되는데 이 3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유심히 우리가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결국은 건설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 이동으로 넘어 들어가 보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한 50년 동안에 우리 국내 건설 투자 현황의 전체적인 윤곽이었습니다. 70년대부터 이렇게 보면은 거의 바닥에서 지금 뭐 250조, 300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1차 패권 갈등 사이의 시간에 보면은 미소 갈등 시간에 결국은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이 나눠져 있던 시제에 보면 계속 우리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미소 갈등 때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중간에 약간의 그 이 변수는 있었습니다. 유가 하락의 2차 그 기름값 때문에 혼동이 있었던 시절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왔었다. 2차 패권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미일 갈등 시대에도 계속 우리는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뭐냐? 미국이 일본을 제재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가 플러스가 됐었다. 그 결과가 지금 자동차나 반도체가 부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자동차가 견제를 받고 일본 반도체가 붕괴되는 그 여파로 한국은 자동차와 반도체가 부상을 했었다. 반도체 강국,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었고 그 여파로 건설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었다. 물론 그 와중에 두 번의 해프닝은 있었습니다. IMF가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 순간적인 해프닝이었기 때문에 극복이 됐어요. 대세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일본처럼 30년을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그런 대세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2차 미일 패권 갈등 때는 한국한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었다. 자, 그럼 이제 3차로 넘어가면은 미중 패권 갈등이 갔을 때 과연 일본 미일 갈등 때처럼 우리가 우선은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이냐?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면은 건설에도 유리한 건 입증이 됐다. 그래서 제일 먼저 포커싱을 맞춰야 될 게 미중 갈등에 의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한국 산업이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 건설 경기의 미래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국내 경기 투자 이 곡선에 비해서 해외는 이게 근해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해 패턴을 그리면서 한국 경기가 위축될 때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위축될 때는 일단 해외에 집중을 했었고 국내 경기가 활성화했을 때는 소강 상태고 또 국내 경기가 하강할 때는 해외에 집중을 했었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전략이 나타나진 않죠.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거나 아니면 상승 곡선을 그렸거나가 아니라 국내 경기에 대응해서 이게 해외 진출에 집중하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전략이 부재했었다. 그 전략 부재가 결국은 해외 건설을 통해서 한국 건설 산업과 불안을 겪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건 분석을 해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좀 정리하고 앞을 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때가 됐다고 여겨지고요. 이제 요걸 국내 투자를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그 일본하고 독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1차 패권 갈등 시대죠. 1차 미소 갈등 시대 때 역시 한국도 긍정적인 효과를 본 반면에 일본도 긍정적인 효과를 봤습니다. 여기까지 한 500조 단위로 급상승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가 보니까는 85년에 플라자 합의, 반도체 협정으로 미국의 견제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율을 일본 돈 가치를 2배로 상승시키다 보니까는 외형적으로 갑자기 거의 2배로 커집니다. 일본 건설 시장의 규모가 착시죠. 실력으로 커진 게 아니라 가치로 커졌어요. 일본 돈으로 환산하니까. 일본 돈 가치가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거품이라고 그러는 거죠. 일본 사회가 겪었던 겁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제 90년에 이제 그 1차 패권이 종료가 됐죠. 종료가 되면서 2차 패권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잃어버린 30년으로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한국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성장을 했었고 그 안에 금융위기 두 번을 만났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1차 패권 시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다가 동서독 분리돼 있을 때니까요. 2차 패권 시대로 넘어가면서 1차가 종료되니까는 통일이라는 사태를 맞게 되고 여기서 한 5년 동안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그럼 동쪽에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다 보니까 건설 쪽이 혜택을 입죠. 그러면서 그 과정이 끝나면서 지속 10년간 다시 또 하강하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봤을 때 1차 패권 가질 때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는 혜택을 봤다. 2차 패권 때는 일본은 큰 데미지를 입었고 한국은 지속적으로 그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가졌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이제 이른바 3차 패권이 시작이 되는데 그럼 이런 패턴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다음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요. 해외 쪽을 한번 보면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1차 패권 시대 때 쭉 일본은 일정 기간 올라와서 여기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이게 여기서 거의 약 한 10조 정도인데요. 이게 10조라고 볼 수가 없고 일본은 이제 이 카운트를 하는데 플랜트는 건설 쪽으로 잡질 않아요. 분리를 해서 통계를 만드는데 그걸 합하면은 거의 한 20조 될 겁니다. 하여튼 일본은 여기서 보면은 관리하는 시점으로 들어갔고 여기서 약간 상승할 때 여기서 일본도 어디에서 데미지를 입었냐면 중동에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은 빠져나오고 그리고 해외 이 진출의 전략을 동반 진출로 잡았죠. 그 당시 이 당시가 80년 전후에서 일본 업체들이 플라자 합의니 반도체 협정이니 국내 경기에 타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해외 이전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럴 때 일본계 건설들이 주로 국내에서 거래하던 자국 발주자 중심으로
해외로 동반 진출하는 전략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주를 유지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었고, 요게 잠깐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 오고 국내 경기가 이 하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긴장해서 해외 수주를 늘렸죠. 기존의 안정적인 정책에도 동반 진출을 벗어나서 해외 발주자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가 역시 데미지를 입고 다시 원래 정책으로 회귀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 한국은 아까 우리 확인했던 것처럼 국내 경기에 따라서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해외 진출이 소강, 국내 경기가 이 소강되면 해외 진출 활성,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2005년 갑자기 여기서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게 되는데요. 2005년 지점에 보면은 한국이나 이 일본이나 독일이나 전부 해외 수주를 늘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국내 경기가 소강기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국내 경기가 소강기에 오면은 어쩔 수 없이 대체 시장을 찾게 마련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 역시 일본이 또 갔다가 다시 원대 복귀했습니다. 여기서 데미지를 입었다는 얘기죠. 독일도 올라갔는데 여기서 다시 하강을 합니다. 데미지를 입었고요. 한국은 너무 과도하게 급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래프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맞는 2013년도 13년도에 어닝 쇼크라고 한번 크게 그냥 소란스러울 때가 있었죠. 어닝 쇼크라고 해서 이 대형사들이 해외 공사에서 대형 손실을 입는 그런 때가 그 2017년 때 이렇게 됐고,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서 하강하게 되고 한국도 대중에서 30조 선에서 지금 자리를 찾고 있고요. 일본도 여긴데 여기다가 플랜트 합하면 거의, 그래서 현재 일본이나 한국이나 독일이나 해외 시장에서 커버할 수 있는 실력은 약 3, 40조 정도다. 특별히 어떤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전략은 다르더라. 전략은 한국은 주로 중동 중심의 플랜트였고, 일본은 자국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동반 진출이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좀 비슷하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플랜트 중심으로. 그런 차이점은 한국은 자체적으로 진출하게 되고 일본도 자체적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해외 시장을 확장시키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해외 M&A라는 수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시아존에 가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그 호주 회사, 미국에 가면 미국의 대표적인 미국 회사를 흡수해서 그 조직을 활용해서 해외 시장을 확장하는 그런 전략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2005년에 국내 경기가 하강하니까 해외 집중하는 것 자연스러운데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건설사 매출을 집계를 내면은 상위 1위에서 5위까지가 2005년 전에 일본계 회사였습니다. 아까 환율 인상에 평가 절상한 효과도 있었겠죠. 외형적인 거죠. 그런데 이게 2005년을 오면서 크로스오버가 되는데 누구랑 크로스오버가 되느냐? 중국계 회사랑 크로스오버가 됩니다. 이때부터 중국 건설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되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활성화되는 시점이었죠. 해외 시장에 이때부터 플랜트 중심으로, 단순한 플랜트 중심으로 중국 회사가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해외 진입을 했는데 입찰에 참여해서 중국 회사를 대응하다 보니까는 저가 입찰에 말려들었고, 이렇게 하면서 그 빅 데미지를 입어서 2017년에 어닝 쇼, 2013년에 어닝 쇼크까지 연결이 됐었다. 그 결과를 보니까는 이 세 개 나라의 상위권에 있는 대표적 건설사들의 생존율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지금 독일 2000년 이후에 독일을 대표했던 상위 5개 회사가 다 소멸돼 버렸습니다. 이름은 있는 회사가 있는데 오너십은 다 바뀌어 버렸어요. 뱅크럽 됐다는 얘기죠. 한국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회사 다 소멸했습니다. 소멸하고 여기 이제 대림만 지금 대림하고 현대를 여기다 마킹을 했는데 사실은 현대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뭐 현실이니까요. 은행 관리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서구적인 회계 개념으로는 뱅크럽이죠. 아무튼 이런 현상으로 이 결과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비해서 일본 업체들은 빅5가 다 생존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해외 건설에 있었죠. 해외 건설의 전략 부재였다. 한국이나 독일이나 국내 경기 하강을 대응하기 위해 그냥 큰 전력 없이 무모하게 진출했다가 이런 그 결과를 빚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통제를 했었다. 통제를 했다는 얘기는 그 안전성을 고려했었다. 그래서 초기에 중동 진출했다가 위험성을 파악하고 바로 철수하고 자국 이 발주자가 해외 진출할 때 동반 진출하는 전략을 선택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경기의 볼륨에 비해서 해외 수주량은 많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었다. 지속 성장에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그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간과했던 부분이었지 않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건설회사가 중간에 전부 이 대형 이 그룹사로 편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의사결정에 조금 무모한 부분이 있고 반면에 해외 건설사들은 전부 단독 건설 비즈니스만 하는 곳이니까 의사결정할 때 우리보다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하지 못하고 단점에 발목이 잡혔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끝나죠? 네. 그 5분.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술 이동 이 부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핵심은요. 우리 결국은 아직은 건설은 콘크리트 중심이죠. 뭐 건설이 한 4,000년 역사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콘크리트 역사는 한 124년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요즘 나오는 모듈라이제이션 등등으로 넘어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인데 이거는 역사가 한 70년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종국에 와서 지금 컨테이너 형태까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뭐 OSC 등등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주목하고 연구하고 하고 있죠. 모듈라이제이션이나 등등을. 근데 거기에 대한 그 현황을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뭐 이런 얘기는 뭐 그걸 가는데 기본적인 방법은 우선 디자인부터 돼야 된다. 예. 이 공장 제작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이 돼줘야 되고 그 공장 제작한 걸 현장 와서 이 조립을 한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DF (Design for Manufacturing Assembly) 이렇게 해서 DFMA라고 명칭을 했고 이런 것들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징가포르를 중심으로 제일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뭐 공기 압축할 수 있을 거고 재해율을 낮출 수 있을 거고 품질을 균질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은 이제 가장 소단위 컴포넌트부터 해서 이걸 좀 더 응용하고 이걸 주변에 나무나 등등 다른 자재랑 하이브리드 혼합시키고 마지막에는 컨테이너 형태까지 간다.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뭐 그 안에 처음에는 화장실 유니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전체를 하는 컨테이너 형태로까지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하고 이제 이 DFMA의 모듈라이제이션의 한계인 디자인의 단순성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어드밴스드 프리패브를 개발을 해서 전체적인 미적인 감각을 조금 풍요롭게 한다는 것까지 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단순한 이 콘도미늄이나 학교나 이런 컨테이너에 적합한 것뿐만 아니라 주상복합까지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그 기술들은 지금 빔을 중심으로 해서 빔 3, 빔 4, 5, 빔 6 해서 최적화 설계, 공기 단축, 비용 절감, 품질 개선, 그리고 생애 주기 비용 관리까지 이렇게 목표를 놓고 진행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현재 건설사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들은 빔이나 프리패브 PC나 뭐 리얼 모빌을 활용한 그런 이 소통이나 여기까지는 일반화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3D 레이저 스캐닝이라든지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고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단계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그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역시 빔이나 데이터 기반 또 이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모빌을 활용하는 것까지는 이제 일반화되는 과정인데 아직 예를 들어서 로보틱이나 뭐 등등은 아주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요. 이걸 이제 해보니까요. 생산성은 의외로 지금 한국하고 일본은 거의 유사한데요. 독일이 의외로 생산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그 외국인 전체 건설 작업자 수가 한국이 한 200만, 여기 독일이 한 260만 정도 된대요. 전체 작업자 노동자 중에 3.1% 포션이고, 의외로 생산성이 독일이 제일 높더라. 근데 반면에 지금 외국인 비율을 보니까는 독일이 상당히 높아요. 전체 국가의 외국인은 15%인데 건설은 25%입니다. 한국이 전체 국가 인구의 외국인 수가 거의 한 5% 정도인데 15% 높거든요. 독일은 더 높아요. 더 높은데 싱가포르로 가면은 전체 국민의 30%고 외국인, 건설은 80%. 저건 이제 외형적인데 실제로 현 체감하기는 거의 100%가 싱가포르는 외국인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을 저렇게 많이 활용하는데 독일이 생산성이 의외로 높다.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보면은 제가 이렇게 체감을 하면서 보면은 아까 하는 디지털레이제이션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뭐의 개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 같으냐면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서 이 장비 이노베이션, 장비가 양중 관리하는 장비가 우리보다 조밀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작업자를 쓰는데 힘을 쓰는 것들을 장비로 커버해 주는 게 조금 더 어드밴스돼 있다. 장비들이 좀 다양하다. 그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거인데 그걸로 이 작업 효율을 높이고 나머지 관리에 외국인을 쓸 때 발생할 수 있는 관리의 그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는 거 아닐까? 그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일본이 총괄 때 시공 정확성이나 하자 발생률이나 설계 정비 기술 숙련도는 제일 우수하다. 그런데 반면에 생산성이나 재해율이나 이 외국은 이런 것들은 이 독일이 우수하더라. 자동화 부분은 우리가 모듈 뭐 이런 것 빔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지표로 하면은 싱가포르이 제일 앞선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들 기술 숙련도, 생산성, 뭐 외국인 비율 아주 취약해요. 싱가포르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은 이 코로나 때 전 작업자가 귀국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온 현장이 스톱이죠. 온 현장이 스톱입니다. 건설 현장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산업의 존폐 위기까지 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건설뿐만 아니고 이게 안보 문제다. 외국인 문제가. 어떻게 하면은 외국인을 감축시키느냐가 정부의 이 과제로 등장을 했고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었고 건설이 자동화가 코스트로는 10% 20%가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그럼 결국 세금으로 그걸 커버하는 건데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이유는 외국인 그 포션이 과다하다 보니까 안보 문제로 연결이 됐고 공감이 형성돼서 동력원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싱가포르 중심으로
지금 모듈라이제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긴 하는데 그 이외의 국가에서는 아직 경제성이 더 우선순위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내용은 알겠는데 의사결정은 못한다. 초기 투자가 많고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조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설계 정밀도, 시공 정확성, 하자 발생률, 기술 숙련도, 외국인 비율 제일 낮죠. 이거는 일본이 앞서 있으니 그 핵심을 보면은 설계, 시공, 융합 능력. 회장님 말씀하셨던 디자인 빌트라는 개념이죠. 설계와 시공을 인하우스에서 같이 해서 공기 절감, 비용 절감, 품질 개선에 효과를 보자 하는 게 일본의 장점이 있었고요. 협력업체 수행 역량.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협력업체들의 이 뭡니까? 이 프로페셔널 숙련도가 높고요. 그리고 서로 협력. 제네콘하고 협력업체가 긴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한국에 비교해서.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있지 않느냐. 독일 같은 경우는 품질관리 인증, 생산성, 제율이 우수하다고 그랬는데 얘들은 역시 자재 개선, 장비 혁신 역량이었습니다. 장비를 쓰려니까 자재가 가벼워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재 개선 역량, 그리고 높은 외국인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업 역량, 이런 것들이 독일에서 나타나는 시너지일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참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자동화 위해서는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국가적인 이 문제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점으로 제시를 하고 전 국민이 동일해서 제도화 시켜 나가는 제도 개선 역량, 이건 당연히 싱가포르이 우수한 거다. 경제성은 다음 문제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OSC 혁신 역량, 이거는 싱가포르이 당연히 앞서서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선택 순위는 우리 상황에 맞게끔 순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먼저 인하우스에서 큰 리스크 없이 큰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설계, 시공, 융합 능력, 협력업체 수용 능력, 이런 것 단계적으로,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이제 자재 개선, 장비 혁신, 외국인, 이제 우리 건설 산업 회사 밖으로 같이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게 되겠죠. 이건 결국은 뭡니까? 국가 정책이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 건설 산업군에서 외부 산업군과 협력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정책적인 협업이 가능해야 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국 앞으로 이제 새로 대두될 3차 패권, 경제 변화 현상, 이런 거에 미칠 건설 현황, 그거에 의해서 국내나 해외에 대한 전략,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품질, 공기, 예산, 안전, 이런 건설 역량을 증가시키는 데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큰 내용이 없었는데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강연해 주신 송범용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매달 좋은 주제 강연이 되고 있는데 제가 권한도 없는데 항상 시간을 적게 들여서 늘 죄송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질의응답 시간은 좀 가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예, 항상 이몽남 교수님. 예,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 일본하고 한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일본의 B5 제네콘 5개가 계속 서바이브를 하는 이유가 혹시 경영의 상에서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다음 시장은 일본의 이 빅5가 보면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집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동산 시장이 보면 전부 다 디자인 빌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디자인에서부터 건설까지 하다 보니까 자체 내의 기술 축적이 상당히 많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이 보면 상당히 폐쇄적인 것 같아요. 제네콘 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술인데 회사 내에서 이렇게 확산이 안 되는데, 혹시 한국에 보면 가장 위험한 게 상당히 혁신적 시장 움직임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부동산보다 주택 시장에 너무 올인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한국 그 건설 시장의 특성을 이렇게 비교 분류를 하라고 그러면은 현재까지 예를 들어 독일이나 이 일본에 비해서 부동산 시장 비율이 과다했죠. 거의 70%를 차지하니까요. 다른 국가들은 지금 30% 미만일 텐데 거의 70%를 해서 부동산 과다 시장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다른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던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에 우리가 그 앞선 나라들의 다른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일본이랑 비교하면 부동산 시장 중심으로 우리 쪽으로 왜곡되어 있는 건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70%를 유지하는 건설 시장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병점이 있고요. 일본 시장이 보수적인 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 보수 들어가 보면 외국인 비율이 제일 낮잖아요. 3%밖에 안 됩니다. 우리 15%인데. 그건 우리는 보수적이어서 그러지 않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고령화된 사회잖아요. 1억 3천입니다. 짭을 쉐어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외국인을 들여오면은 고령층이 짭을 놓쳐버립니다. 사회 불안 요인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복합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생산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를 건설사에 투입시켜서 외국인 비율이 3%, 4%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생산성은 떨어지지만은 정밀도는 높아지죠. 기능도가 있는 고령자들이니까요.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기술이 우리보다 고도화된 건 사실입니다. 정밀하게 들어갔으니까 어떨 땐 너무 과할 정도입니다. 너무 과할 정도죠. 독일이 지금 옛날 딘을 쓰는 그때 기술력하고 지금 외국인을 25%를 쓰는 때 기술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생존을 못하니까. 일본은 아직 그 방법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건 사실인데 반면에 그거를 자기들이 움켜쥐고 확산 못하는 거는 그거는 이 폐쇄적이라기보다는 의외로 비즈니스 감각이 좀 약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겠지만 일본에 견학 가실 때 보면은 친절이 다 가르쳐줍니다. 다 가르쳐줘요 그냥 있는 거 친절. 그런데 그거를 비즈니스로 연결을 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력에서는 한국보다 뒤진다. 일본 사람들이. 뭐 일본에서 장사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 말씀들을 많이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기술력이 높은 것으로 시장에 이 호응도는 좋은데 일단 그거를 활용을 해서 영역을 넓히는 거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아까 이상기 대표님이 아까 예,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보면 매출이 뭐 전부 10조 이상 돼서 거의 뭐 100억 불 이상 되는 이제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이 국내 시장만 안주해서 살기는 어려운 얘기고 결국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진출하기 위한 전략 어떤 전략을 앞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혹시 좋은 의견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관심 있는 부분 이제 판이 바뀌고 그동안은 우리가 뭐 정리하면 여러분 다 동의를 하시는 거죠. 우리 건설 이 산업 내에서는 국내 주택에서 벌어서 해외 가서 기부 체납하고 왔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는 건데 대부분이 지금 뭐였으면 이제 플랜트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다른 건설사들은 플랜트 쪽에 접근하기 쉽지가 않았어요. 다른 외국의 전통 건설사들은요. 왜냐면 플랜트 안에 들어가면은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건설이 그런데 프로세스의 흐름은 파악을 해야 코디네이션이 되니까는. 근데 한국 건설사들은 대형사들은 대부분 그룹에 속해 있었고 그룹의 어지간한 데는 다 플랜트 쪽이 산업 특화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접근이 쉬웠죠.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고 무모하게 진출했던 게 있었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그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별로 선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갔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신흥 주자들이 나타난다는 것, 시장에 중국이나 인도나 오버래핑 되는 곳은 당연히 우리가 특징적인 차별적인 그런 경쟁력이 없으면은 오버래핑 되는 곳은 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어디냐 해외 대체 시장 분명히 필요한데 국내 경기가 순환을 하니까 대체 시장은 분명히 필요한데 그동안의 반세기 동안의 경험에 의하면은 전략 없이 나갔다가는 거의 데미지 있고 소멸됐다 회사 자체가. 그거를 그 경험을 우리가 되살려서 대체 시장을 먼저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대체 상품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되지 않은 시장을 찾아야 되는 건 기본이 될 텐데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물어보면은 해외 건설 그러면 전부 답이 없이 똑같은 얘기들을 했어요. 뭐 중국 애들 때문에 안 되고 등등 뭐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판이 바뀌고 있다. 중국이 주춤한다는 얘기죠. 가장 쉽게 하면 중국이 부상하고 중국이 경쟁자로 이 부상하는 것이 우리가 부담이 됐는데 일단 중국이 주춤하기 때문에 건설도 주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고 한번 희망을 해보고요. 그 대신에 중국 건설도 방법을 찾을 겁니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더군요. 우회 진출을 합니다. 중국 반도체나 자동차나 우회 진출한다는 건 해외 브랜드 회사들을 사요. 그래서 그 브랜드로 우회 진출을 합니다. 국제 글로벌 시장에. 거기에 중국 건설사들이 당연히 끼어들기 시작을 하겠죠. 영업을 할 테니까요. 물론 자기들 방법을 찾는데 아무튼 간에 중국이 불편을 느낄 것이다. 지금 이 시점이 앞으로 3년, 5년이 이 패턴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3차 이 패권 전쟁으로 넘어가는 이 텀에 3, 5년이 새롭게 우리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기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말씀대로 그럼 어느 시장이어야 되고 어느 상품이어야 되는데 그건 각자 건설사에서 집중해서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동근 교수님. 갑자기 많은 걸 들어서 잘 소화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명지대학교 경제과 명예교수 조동근이라고 합니다. 네.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좀 질문 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를 얘기하신 거 맞잖아요. 네. 쭉 들어보니까 하여튼 뭐 결국은 중국이 플레이어가 되고 나서 들어오고 나서 독일이 박살났다는 것이 이 강의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죠? 네. 독일이.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이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좀 내려가는 조짐이 있다가 어닝 쇼크로 해서 한국에 박살났다는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독일이 박살나고 한국이 어닝 쇼크를 겪었는데 그러면은 미중 갈등의 어떤 그런 파도를 우리가 역이용해서 미국이 중국을 갖다 견제해 줄 때 우리가 올라가자라는 말씀을 하신 거 맞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근데 약간 비관적인 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다시요. 독일이 박살난 것이 뭐냐면은 생산성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그 건설 요소 평가에서 이 안에 있는데 한국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요. 예. 그럼 뭐를 도대체 우리가 스태핑 스톤으로 해서 우리가 올라가죠.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한국에 외국인이 들어와 있죠. 전 산업에 들어와 있는 비율하고 건설업 비율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여기서 보니까 저 처음 알았는데.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사실 들어와서 중대재해도 많이 일으키고 하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매니지먼트에 대한 어떤 스킬 또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없이 절대로 우리가 중국하고 싸울 때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좀 길어졌는데 제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은 미국이 견제해 줄 때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 건설 요소 평가에서 우리가 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어닝 쇼크까지 우리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회복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how to approach 어떻게 접근해서 우리가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중국이 견제당할 동안에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조금 좀 연결이 안 되고 마지막 1분도 안 되는데
독일이 사실 여기 보다시피 좋은 점이 많아요. 뭐 그 자체 개선 뭐 이런 역량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독일이 박살났는지, 이런 경쟁력을 가진 독일이 왜 박살났는지 그것도 앞뒤가 설명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독일이 그 플라자 합의 때 대응을 잘했어요. 플라자 합의 두 나라였거든요. 타케트가 일본하고 독일이었습니다. 일본은 100% 절상, 독일은 60% 절상이었어요. 60%도 크죠. 그냥 일본식으로 대응을 했으면은 박살났을 겁니다. 그때. 근데 독일이 그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뭐였냐면은 유럽, EU라는 주변 국가들의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반세기 전만 해도 유럽이 미국을 그렇게 지금처럼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무시하는 게 있었죠. 근데 미국이 급부상을 하니까는 전체적으로 유럽 땅에서 미국에 대해서 질투도 하고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독일이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마르크 절상의 압박을 받으니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대로 가면 엔화처럼 됐을 겁니다. 그때 움직였죠. 원래 이 평화라는 개념, 1, 2차 세계전을 유럽에서 겪으면서 전쟁 없는 유럽을 만드는 개념도 있었지만은 경제적인 그런 긴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인이 돼서 급격하게 결속이 되고 EU를 만들고 마르크에서 유로화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 위험을 회피했죠. 근데 그 이후로 독일이 조금 판단착오라기보다는 대세였으니까는 근데 대안을 만들어지 못했다. 너무 중국 편향 쪽으로 갔다. 중국 편향 쪽으로 갔었죠. 시장을 전부 너무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했었고, 근데 중국이 견제를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봉쇄를 했고 코로나 때 예측 못했던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공급의 문제를 받았고 등등 하면서 지금 데미지를 입은 상황인데 외국인 관리 능력은 벌써 50년 넘는 경력을 갖고 있다. 지금 동구가 터지기 전에, 동구가 터지고 나면은 거의 반장급 이하는 동구 인력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 전에는 누가 했냐면 터키, 스페인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역사가 거의 6, 70년대예요. 건설에서 외국인과 협업을 하는 역사가. 그래서 외국인 관리 능력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다 낮아요. 지금 이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요소마다 다 낮습니다. 근데 그거 못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가면 된다. 근데 실행을 해야 된다.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 인하우스에서 돈 안 들이고 인력 조정, 구조 조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따라가야 되는 명쾌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한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논의된 거 보면은 파편적으로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에 관련해서도 여기저기에서 많은 부분이 전 세계의 흐름에 맞춰서 논의가 되고 있긴 한데 너무 파편적이었다. 예. 이제는 그걸 모아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김종훈입니다. 아까 테이블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성 부사장께서 생각하시는 다케나카의 400년 유지에 대한 비결을 한국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관찰하고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몇 가지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일본 건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엄청 많죠. 근데 지금 이제 일본 자체가 버블 경제 붕괴되고 30년이 지나가면서 거기에다가 초고령에다 저출산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빈집이 전국적으로 한 1,000만 호 정도 되고 2033년이면 2,300만 호,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많은 빈집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경제는 계속 쭈그러질 텐데 일본 건설 산업도 국내 또는 해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국내는 우선 네. 산업 스케일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수요가 줄 거고요. 주고 같은 거는 너무 과잉이니까 몇 개 동경을 비롯한 몇 개 도시만 지금 저거가 활발하고 지방은 거의 소멸 단계에 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일본 전체가 구조적인 인구 문제 등등 해서 해외 동반 진출 같은 것도 상당히 축소가 될 거고 또 일본 건설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해외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정리하면 국내의 건설 일본 건설 시장 내지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외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초고령 저출산은 지금 선진국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공동의 그 과제들인데요. 과제들인데 우리 건설로 좁혀보면은 우리가 전체를 건설이 다 뭐 그거를 관리할 수는 없을 거고요. 건설에 미치는 그냥 건설로 관리를 해보면은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 대형사, 중견사, 소형사 이렇게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대형사 입장으로 보면은 중간에 이제 일본의 빅5죠. 대형사 입장으로 보면 중간에 한번 잊어버린 30년인 뭐 플라자 합의 그러면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위기가 있었습니다. 90년 뭐 95년 이런 사이에 일본 대형사들이 위기가 있어서 내부 구조 조정에 들어가는데 일본 구조 조정은 이 사람을 퇴사시키는 게 구조 조정이 아닙니다. 월급 동결하고 비용 줄이고 뭐 이러는 게 구조 조정이죠. 회장도 비즈니스 탄다, 에코노미 탄다, 뭐 이런 개념. 월급은 동결한다. 그렇지만 퇴사는 안 시킨다. 이게 이제 일본의 구조조정 개념인데요. 그런 그 조치를 유례 없이 취해야 할 정도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어떤 문제로 이게 극복이 됐냐면은 종전에는 프로젝트 규모가 일정 규모가 이상이 안 되면 대형사가 관심을 갖지 않는 프로젝트 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군들이 대형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발주자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내 프로젝트 규모면은 브랜드가 있는 대형사는 같이 일할 기회가 없었는데 대형사들이 이거를 감당하겠다고는 웰컴이죠. 그럼 그 시장이 그 중견사들의 할 시장이 대형사로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중견사는 그 밑에 소형 시장을 가져야 되겠죠. 결국은 소형사가 아주 힘들어지더라. 그런 과정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위축된 시장에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졌고 이제 이 목표치도 현실적으로 조절을 하고 그러면서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안전성을 추구한다.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갔는데 근자에 또 다른 이변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계가 온 거 아니야? 한경우 해외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동반 진출에는 안정적으로 진출했는데 말씀대로 이제는 한계가 왔죠. 해외도 이제 이 확장이 일단 단계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지금은 해외는 어떻게 하냐면 한 50년씩 됐습니다. 한국이 지금 놓친 게 그건데 아까 말씀을 해외 건설에서 놓친 게 일본이랑 비교를 한다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일본 거의 한 50년 돼요. 해외 진출은 일본이나 우리나 독일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역사가. 근데 이 일본은 뭘 했냐면 현지화에 성공을 했어요. 50년 동안에. 이제 현지화가 됐습니다. 현지화가 됐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매니지먼트는 자국 사람 놓고 로컬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은 전부 현지 엔지니어로 다 구축이 됐죠. 현지화가 됐는데 우리는 그걸 못했어요. 50년 돌이켜보면은. 지금이라도 그걸 해야 한다. 해외 진출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려면은 가장 기본되는 게 현지화를 해야.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일본은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 정책이 이 비일본계 발주자를 확장하는 게 제1 모토로 지금 삼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매년 그 사업 평가할 때 항상 먼저 뜨는 게 일본계에서 프로젝트 수주한 것, 비일본계에서 수주한 것
이런 것들로 구분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작대기로 하는 게 아니라 비일본계를 할지라도 일본에 와서 프로젝트를 했었고 타케나카가 관여를 했었고 일본사가 관여를 했었고 서로 관계가 있고 그 발주자의 그 내부의 성실도를 그 충실도를 평가할 수 있고 이런 대로 구분을 좁히죠. 그래서 안전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근자에 뭐냐면은 대형사들이 2, 3년치 물량들이 완전히 그냥 풀로 차 있습니다. 지금 도시화 문제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선진국에서 어느 나라나 도시화되고 있죠.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어느 나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령화되고 저출산해서 그 속도는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럼 도시에서는 더 필요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도시에서 더 새로운 시설물들이 필요한 건 도시 재생이 이제 발동에 걸렸습니다. 발동에 걸려서 도시 재생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대형 건물. 더군다나 도심지니까 지가가 높고 지가가 높으니까 고층화 시켜야 견제성이 맞을 거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생기다 보니까 대형 프로젝트 몇 개만 수주를 해도 2, 3년, 3, 4년치 물량은 풀로 차는 거예요. 지금 빅5에 가서 신규로 어떤 프로젝트를 의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이 풀로 차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군요, 이게요.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거기는 이 도시 집중화돼도 이 도시 규모가 우리랑 비교 안 될 정도로 소규모니까 100만, 200만. 근데 일본은 우리가 사례 참조할 만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1000만 단위가 넘는 곳이고 우리도 1000만 단위가 넘는 곳인데 향후에 지금은 우리만의 특성이죠. 아파트 중심인데 그게 지속되지는 않을 거고 그 어느 순간 가면은 그 일본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발주 금액군이 중견사께 대형사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이 도심 재생으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형성될 때 대형사들은 중견사 이외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도 도래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교차가 될 텐데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조금 더 조밀하게 연구하고 정리해서 우리 시장에 대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400년이요. 원래는 400년 전에 조상이 목수셨대요. 도목수. 그래서 오사카 성 짓고 할 때 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어가면서 이제 지금 17대 손이 이제 명회장님이시고 18대 손이 지금 이제 전무죠. 예.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직도 1년에 한 1,200명을 선발을 신입사원을 하는데 회사 기숙사에 투숙을 시킵니다. 옛날에는 2년을 합숙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년까지는 젊은 애들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1년으로 단축을 했는데 기숙사를 중심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뭐 현장, 설계, 관리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기숙사에 숙식을 시키면서 회장 아들도 거기 들어가서 같이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장점이 있느냐면은 나중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95%가 넘게 정년까지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출시킨 분위기가 아니니까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한 퇴출을 안 시켜요. 보직 변경은 있겠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봤더니 현장으로 각 흩어져서 자기들이 업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응력이 그때그때 바로 직급에 불문하고 자기 업종에 불문하고 바로 전화를 걸어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더군요. 그게 내부 결속을 시키는 큰 힘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내부 결속할 수 있는 문화적인 분위기는 돼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전체 사기를 살려주는 역할만 감당하면 돼요. 이 오너 입장에서는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본주의죠. 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더라. 쉽게 내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더라. 그리고 내가 할 역할은 그때 눈에 띄는 사람, 상징적인 사람, 모델되는 사람들을 격려해서 본이 되게 빛이 나게 해준다. 이게 이 사람들의 경영 방침 아닐까? 가장 핵심을 한다면 결국은 사람을 귀히 여겼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질문이 네. 또 있으셨나요? 네.
아니요,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그건 내부의 결속 그리고 그 이 인간 중심 경영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의사결정입니다. 결국은 의사결정 최고할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요. 결국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거창하게 막 이론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쉽게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제 창업주도 아니고 창업한 뒤에 1, 2세대도 아니고 17대, 18대 세군까지 오니까는 딱 책임을 맡았을 때 제일 먼저 압박감을 느끼는 건 내 때에 안 말아먹는 겁니다. 이거를 넘겨야죠. 그러니까 과욕을 부리지 않더군요. 무리하지 않고 절대 무리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발주자를 그러다 보니까 발주자를 아주 엄정하게 선정을 한 무조건 프로젝트 가서 그냥 손드는 게 아니고 발주자하고 이 향후 비즈니스를 할 때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문제는 발생하는데 항상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신뢰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부분을 측정을 하죠. 그래서 거래가 없던 신규 이 발주자하고 거래를 만드는 거는 직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 수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예. 그 승인을 받는 게. 예. 그 정도로 이 발주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런 부분들이 특색이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안홍석 교수님 질문 듣고요. 너무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듣고 하겠습니다. 한국건설한다 기장 안홍석입니다. 그 방금 굉장히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그 저는 아까 이런 것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문제가 지금 건설 기술인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전부 일회용 데일밴드로 전락해가지고 방금 닭개나가에서 그런 장점들이 총체적으로 사라진 어떻게 보면 저는 내부의 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아시다시피 요즘은 메이저 건설사들도 현장에 가면 태반이 계약식으로 사실 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고요. 뭐 감밀인데 다 마찬가지. 그다음에 우리 건설의 전문 건설은 사실은 현장 소장까지도 전부 일회용 데일밴드로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 문제가 부각이 되는데 저는 이 문제부터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까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실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용이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좀 해소해 갈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건설이 원래는 그렇지 않아. 우리도 일본이랑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시작할 때는요. 근데 중간에 이게 변질되기 시작한 게 이제 중동 플랜트 수주가 확장되면서부터 그랬는데 그리고 대형 그룹사가 이제 건설사를 집중하면서부터 대형 건설사에 소속된 건설사의 규모가 커지고 이 규모가 커진 건설사들이 그룹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외형을 늘려야 되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해외 가서 플랜트 수주 확장을 했고 인력이 부족하니 그때 무분별하게 채용을 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이 스카우트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프로젝트가 성공을 못하거나 단절되면은 무분별하게 흡수했던 조직원들을 무분별하게 길거리로 내쫓았어요. 이러면서 우리 지금 한국 건설이 전부 계약직 형태로 그냥 뒤죽박죽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지금 다시 재정비해야 할 필요는 당연히 있죠. 조직력을 살리려면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런 것들이 중지를 결국은 그 부분은 개인 회사에서 그 철학을 갖고 혼자 해결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부 이해관계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결국은 그렇게 이 구조적인 문제들은 정리를 해서 이건 정책이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 정책이 할 역할은 그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개인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겠습니까? 당장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무리 철학이 좋아도 쉽게 움직이기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문제나 한국건설이 가다가 조금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요. 그런 인력 관리 문제라든가 또 이 너무 주택 중심 시작 뭐 어쩔 수 없는 거였죠. 뭐 현재까지는. 그래서 왜곡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왜곡된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어때 그거는 개인 기업에서 해결하기에는 벅찬 부분이다. 탁상 공론밖에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정리를 적극적으로 그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했을 때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좋은 강연과 열띤 답변해 주신 성공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256차 조찬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